단 한 장의 보고서가 세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시장을 주물러온 거대 기업들의 독점이 1500일 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수치 앞에 전 세계 최고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것 때문에 7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목줄을 흔들 수 있었는데요. 믿기 힘든 그날 강연장에서 본 일본인 수석 연구원은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했었죠. 한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은 그저 남의 것을 베끼는데 특화된 카피캣일 뿐입니다. 지능이 낮으니 그저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거죠. 30년 넘게 독점 체제를 단숨에 박살내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 한국. 그 경이로운 역전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감독라떼 한 잔 드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30년간 기술 전략을 분석해온 에릭 슈미트입니다. 저 또한 한국이라는 거인을 몰라봤던 제 오만함을 반성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날카로운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방금 발행된 따끈따끈한 시장 전략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죠. 수천 장의 기업 가치 보고서를 써왔고 수조 원의 자금이 제 손끝에서 움직였지만 이런 경악스러운 수치는 생전 처음 봅니다. 일본이 무려 30년 넘게 철옹성처럼 쌓아올린 기술. 독점의 성벽이 불과 1500일 만에 종이호랑이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 하단에 선명하게 적힌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에는 분명히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 원천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믿기 힘든 숫자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보스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치는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의 아성이 무너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강연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MIT 대강당 안은 이미 전 세계에서 모여든 거물급 투자자들과 펜타곤의 전략 분석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인 듯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아주 세련된 정장을 입고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일본의 전설적인 반도체 기업 수석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제가 골드만삭스 소속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아주 거만한 태도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에릭 당신 같은 전문가가 도대체 이 허무맹랑한 소문을 왜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한국이 우리 일본의 턱 밑까지 왔다는 건 그저 수치상의 오류이거나 통계 조작일 뿐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겪어본 한국은 그저 남의 것을 베끼는데 특화된 카피캣일 뿐입니다. 지능이 낮으니 그저 똑같은 동작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가 내뱉은 독설은 강의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주변에 있던 서구권 전문가들과 대학원생들이 그 말에 낄낄거리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한국을 향한 깊은 편견과 무시가 가득 서려 있었죠. 저 역시 그들의 비웃음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전 서울 삼성 본사에서 만났던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세련된 월가식 전략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고 고집을 피웠었죠. 저는 그때 그들이 아주 미개하고 고집만 센 후진국 사람들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더욱 기세를 올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릭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본이 35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완성한 소재 기술을 고작 몇 년 공부한 한국이 따라잡는다고요?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겉모양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과 정밀함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고 이제 그 거품은 곧 터질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모두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그 공급망을 한순간에 대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강연장 입구에 붙은 안내문에는 기술 패권의 재편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것이 과장된 연출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 주위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한국의 반도체나 조선 기술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핵심 기술의 줄기는 일본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은 자신의 명품 시계를 툭툭 건드리며 마치 한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조만간 삼성의 공장들이 멈추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품 하나만 막아도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원시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타카하시의 그 오만함이 과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몰락해가는 거인의 마지막 발악인지 궁금해졌죠. 강의실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제로 온갖 조롱 섞인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는 좋아하지만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한국의 반도체는 그저 미국 기술의 하청일 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제 가방 속의 리포트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적힌 수치가 정말 사실이라면 오늘 이 강연장은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강연은 시작되지 않았고 리처드 교수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는 자신의 동료들과 웃으며 일본의 기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떠들어대고 있었고 저는 그 오만한 목소리 사이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500일 만에 무너졌다는 그 독점의 성벽.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타카하시를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세계관은 오늘 완전히 박살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강연장의 조명은 점점 밝아지는데 제 옆에 앉은 타카하시의 목소리는 낮아질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그는 마치 자신이 일본 기술의 대변인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독서를 내뱉었죠.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수많은 엘리트들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타국에 대해 공격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타카하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와 정밀 소재 분야에서 절대적인 독점 지위를 누려온 일본 사회 전체가 품고 있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었죠. 타카하시는 자신의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80년대 후반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전자산업의 화려한 통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에릭 보십시오. 이 숫자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성장했을 뿐이에요. 기초과학도 없고 장인 정신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반열에 오르겠습니까? 그는 마치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낄낄거렸습니다. 강연 시작 5분 전 단상 위에 리처드 교수가 나타나 마이크를 점검하자 강연장 안의 소음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처드 교수와 눈이 마주치자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지목하자 타카하시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강연 시작 전에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월가와 학계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쿄대 연구소와 현장을 오가며 확인한 결과 한국의 집요함이라는 건 사실 지능이 낮아서 발생하는 무식한 반복일 뿐입니다.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에 길을 찾지만 능력이 없는 존재들은 될 때까지 무작정 들이받는 법이죠. 타카하시의 입에서 나온 이 거침없는 발언에 강연장 곳곳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강의실 전체를 휘어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숭이도 수만 번 반복 훈련을 시키면 복잡한 동작을 따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나 조선 기술이 바로 그런 식이죠. 원숭이도 반복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들의 반복 노력을 기술 혁신이라고 불러주며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겁니까?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타카하시의 용기에 박수를 쳤고 일부 서구권 교수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구석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그 고집불통 엔지니어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들도 타카하시의 말처럼 무작정 밤을 새우며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지능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며 비웃었거든요. 타카하시는 승리감에 취해 주변의 호응을 유도하며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봤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상 위의 리처드 교수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타카하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연장 안은 이제 타카하시의 망언으로 인해 묘한 긴장감과 불쾌한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온 다른 연구원들도 타카하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수십 년의 노력이 단 한마디의 원숭이 비유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오늘 강연이 저 타카하시의 말대로 흘러간다면 제가 뉴욕에서 본 그 충격적인 보고서는 통계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 되겠죠. 타카하시는 자리에 앉아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자동차 엔진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엔진 기술을 일본에서 베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무슨 독자 기술을 논하느냐는 조롱이었죠. 그는 심지어 한국의 문화산업까지 들먹이며 기술력이 없으니 춤이나 추는 나라라며 비하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럴수록 강연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일본의 독점이 영원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확인받으려는 집단 광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리처드 교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아주 가련한 존재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교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고정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방금 원숭이의 반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에 타카하시는 아주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원숭이의 반복이 당신들이 35년간 성역처럼 지켜온 독점의 금고를 어떻게 박살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뜨자마자 아까까지 폭소를 터뜨리던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타카하시가 그토록 신봉하던 일본의 반도체 지배력이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52%에 달하던 점유율이 2025년 현재 한 자릿수로 쪼그라든 반면 한국의 곡선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강연장은 순식간에 도서관처럼 정적에 휩싸였고 타카하시의 얼굴은 방금 본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제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수치가 주는 서늘한 진실만이 강연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첫 번째 그래프는 말 그대로 일본인들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반도체의 점유율이 52%라는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곡선은 마치 녹아내리는 빙하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리처드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2025년의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자리 숫자 6%라는 초라한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기세등등하던 타카하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원숭이라 비하하며 낄낄거리던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가신 채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교수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의실 전체를 휘어잡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애써 외면해온 현실입니다. 타카하시 씨가 말씀하신 그 잘난 장인 정신과 30년의 독점 역사가 도달한 결말이 바로 이 6%입니다. 반면 교수가 화면에 다른 선을 가리키자 강연장 여기저기서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존재감조차 없던 4%에서 시작한 한국의 곡선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수직으로 상승하여 현재 63%라는 압도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52%에서 6%로의 추락, 그리고 4%에서 63%로의 도약. 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마치 일본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월가에서 30년간 숫자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보고서들이 왜 시장에서 반박당했는지 그 이유가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그 집요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들이받았던 그 무식해 보이던 반복이 실제로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타카하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통계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이 얼마나 많은데 점유율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타카하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은 아까 한국이 카피캣이라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카피캣이 당신들의 목줄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더 깊숙한 곳을 보여드리죠.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이번에는 세계 기술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한국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죠. 교수는 MIT와 스탠포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초정밀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지구상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수가 클릭 한 번을 하자 화면 전체가 경고음을 내며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 인공지능 서버 증설 즉시, 마비,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 70% 차감.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 자체가 19세기 수준으로 후퇴한다는 경악스러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죠. 강연장에 모인 펜타곤 분석관들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수많은 기업 가치가 사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 간신히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재 분야의 독점 기술들이 어떻게 단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그 비극적인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35년 동안 절대 넘볼 수 없다고 자신했던 블랭크 마스크라는 부품을 기억하십니까? 타카하시 씨, 당신네 회사가 세계 1위를 자부하던 바로 그 물건 말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자 타카하시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비장의 카드였지만 동시에 일본의 오만이 박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야 이 강연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견에 눈이 멀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뺨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타카하시가 내뱉었던 원숭이의 반복이라는 조롱은 사실 일본이 가졌던 독점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반증하는 비명이었습니다. 강연장의 공기는 이제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낄낄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개될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35년 자존심을 단 4년 만에 가루로 만들었는지,
그 진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손바닥만 한 투명한 유리판 사진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리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 적힌 숫자를 본 전문가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바뀌었죠. 교수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본이 35년 넘게 세계 시장을 100% 장악했던 반도체의 심장,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전 세계의 그 어떤 반도체 공장도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네 회사가 이 기술을 독점하며 한국을 향해 큰 소리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교수의 화살 같은 질문에 타카하시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격하려 애썼죠.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건 우리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만든 35년의 결실입니다. 원자 하나 크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극한의 정밀함을 한국 따위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타카하시의 외침은 마치 무너져가는 성벽을 지키려는 폐잔병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라 말씀하셨나요? 맞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35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다시 클릭하자 충격적인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선언, 그리고 2023년 한국의 국산화 성공 및 양산 시작. 단 4년이었습니다. 35년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쏟아부은 시간은 고작 1500일 남짓이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역시 등 뒤로 서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월가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던 저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는 더욱 잔인하게 수치를 들이밀었습니다.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품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는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성능 비교표가 떴습니다. 표면 거칠기, 결합률, 반사율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의 원조 기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35년 동안 세밀하게 깎아온 기술의 끝단을 한국은 될 때까지 들이받는 그 무식한 집요함으로 단 4년 만에 추월해버린 겁니다. 타카하시는 자신의 안경을 벗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분명히 통계 조작입니다. 어떻게 35년을 4년 만에 이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이 아까 비웃었던 그 원숭이의 반복이 만든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은 35년이라는 시간 뒤에 숨어 자만하고 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수만 번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말 대신 될 때까지라는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35년의 격차를 4년으로 압축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집요함이라는 정신의 승리입니다. 저는 1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고집불통 전무의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우리 방식이 있다는 그의 말이 오만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독점 아래서 숨을 죽이며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강연장의 공기는 이제 타카하시의 조롱 섞인 웃음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무시무시한 잠재력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분석관은 쉴 새 없이 메모를 쏟아내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의 미팅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라는 작은 칩에서 일어난 이 반란이 이제는 거대한 바다와 인공지능의 심장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어떻게 전 세계의 산업 지도를 다시 쓰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교수의 질문에 200명의 청중은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카하시만이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의 손에 쥔 일본제 만년필이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빼놓고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반도체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면을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LNG 운반선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배 위에 올라온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교수는 강연장에 모인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배 한 척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수천만 달러라는 대답이 나왔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00억 원입니다. 빌딩 한 채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배를 만들 때마다 프랑스와 일본이 앉아서 수십억 원씩 챙겨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연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는 아까의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듯 다시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정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조금만 틈이 생겨도 배가 통째로 폭발해버리죠. 그 화물창 기술은 우리 일본과 유럽이 40년 넘게 독점해온 영역입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가 설계한 도면대로 배를 이어붙이는 용접공들에 불과해요. 기술의 정점은 결국 우리의 것입니다.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그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40년 독점이라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프랑스의 GTT와 일본의 조선소들은 대안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로열티를 뜯어갔습니다. 배는 한국이 뼈 빠지게 만들고 돈은 앉아서 여러분이 챙겨간 것이죠. 하지만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자 타카하시의 안색이 다시 어둡게 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LNG선 발주 물량의 72%를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단 6%에 불과합니다. 기술의 정점이라던 당신들의 조선소는 이제 박물관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직 애널리스트로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72%라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생명선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카하시는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점유율이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화물창 기술 로열티는 우리가 가져오는데 한국은 아무리 배를 만들어도 우리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기술 종속국일 뿐입니다. 그의 외침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로열티 말입니까? 이제 단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화물창 기술인 KC1의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18년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그 시간 동안 무려 18년을 실패하며 매달렸습니다.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존의 독점 기술보다 단열 성능은 15% 더 높고 제작 기간은 30%나 단축시킨 기적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강연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집요함이라니요. 펜타곤 분석관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촬영했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느라 바빴습니다. 교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기술이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격을 내리지 않던 프랑스와 일본의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로열티를 30%나 깎아주겠다고 먼저 애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대안은 한국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제 옆에 타카하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기술 독점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식할 정도의 집요함 앞에 처참하게 박살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세월이 18년의 끈기 앞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작성했던 한국 조선업 사양산업론이라는 보고서를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에너지 지도를 다시 설계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단상 끝으로 걸어 나와 타카하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타카하시 씨, 이제 누가 원숭이입니까? 40년의 시간을 믿고 잠들어 있던 당신들입니까? 아니면 18년을 하루같이 들이받아 성벽을 무너뜨린 그들입니까? 강의실은 이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한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묵직한 무게감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듯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는 한국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열기는 이제 뜨거움을 넘어 살벌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인 엔비디아의 로고와 그들의 최신 인공지능 칩인 H100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는 강연장에 모인 월가의 투자자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옆자리의 타카하시는 이제 넋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지만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듯 입을 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공은 미국 설계 기술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칩 설계도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독점 영역이죠. 설마 이것까지 한국의 공이라고 우기실 건 아니겠죠? 타카하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구권의 원천 설계 기술만큼은 아시아가 넘볼 수 없는 성역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화면의 한 구석을 확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거대한 인공지능 칩 주변을 빼곡하게 둘러싼 작은 부품들, 바로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타카하시 씨, 당신의 말대로 엔비디아는 천재적인 설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실제 작동하게 만드는 혈관, 즉 데이터가 흐르는 길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원형 그래프를 펼치자 강연장은 다시 한번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친 수치가 무려 8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최신형 5세대 제품의 점유율은 한국 기업 하나가 무려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은 그저 비싼 실리콘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인텔에 있을 때 우리도 이 기술을 개발하려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덤벼들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죠.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연장의 거물 투자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또한 전직 애널리스트로서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찬양하던 실리콘밸리의 혁명이 사실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심장 박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타카하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도 있고 우리 일본도 다시 반도체 연합을 결성해서 추격 중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런 메모리 기술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리처드 교수는 가련하다는 듯 타카하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요? 타카하시 씨,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보낸 10년을 당신들은 무엇을 하며 보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될 때까지라는 신념 하나로 이 미세한 적층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수만 번의 수율 실패로 공장이 멈추고 주주들이 비난할 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의 집요함이 만든 격차는 이제 돈이나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왜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고개를 숙이며 물량을 구걸하겠습니까? 그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젠슨 황이 한국 기업의 회장을 만나 악수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 떴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이 한국 기업인 앞에 서서 물량을 제발 먼저 달라고 읍소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이동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은 설계자가 아니라 그 설계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유일한 공급자인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이 35년 전 가졌던 그 독점의 영광은 이제 한국의 손에서 더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는 옆자리 타카하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하하던 원숭이의 반복이 사실은 인류의 미래인 인공지능에 목줄을 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200명 엘리트들은 이제 그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하청 기지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표준을 정하는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리처드 교수는 단상의 조명을 더욱 밝게 비추며 이제 이 모든 기술적 승리가 가져온 마지막 반전인 일본의 참여와 한국의 위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마지막 일갈이 강연장을 휩쓸고 지나가자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순수한 경외감과 소름 끼치는 전율만이 가득 찼죠. 교수는 강연의 끝을 향해 달려가며 거대한 두 개의 곡선이 교차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붉은색의 한국과 푸른색의 일본.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제국이 추락하고 바닥에서부터 집요하게 기어올라온 도전자가 새로운 시대의 황제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교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육성으로 강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증명해낸 것은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안 된다는 세상의 상식에 맞서 4년을, 10년을, 18년을 묵묵히 들이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우리 월가나 실리콘밸리가 5년도 못 버티고 포기할 때 그들은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는 각오로 독점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전 세계 기술의 룰은 한국이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제 결론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연장에는 찰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의 뜨거운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펜타곤의 분석관이 가장 먼저 일어섰고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과 하버드의 연구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리처드 교수를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벌굴의 집요함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 또한 얼얼한 손바닥으로 힘껏 박수를 치며 10년 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서울의 엔지니어들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사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제 옆자리의 타카하시만큼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린 채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그러나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 원숭이라며 낄낄거리던 그 오만방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의 참담함만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타카하시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강연장 중앙의 마이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에게로 집중되었죠. 리처드 교수는 그를 제지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타카하시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술을 뗐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아니 방금 전 이 강연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력이 영원히 세계 최고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80년대 일본 반도체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엔지니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계 제일이며 한국은 그저 우리의 모방자일 뿐이라는 말을 종교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그 우월감이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장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카피캣이니 통계 조작이니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카하시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낌을 참으며 강연장을 향해 외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안일하게 독점의 성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바닥에서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그 벽을 부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1위 자리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던 그 야성과 정신, 그 자체를 우리는 한국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한국의 집요함은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타카하시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더니 200명의 청중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꺾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온몸으로 인정하는 뼈아픈 참회였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내뱉은 원숭이라는 비하 발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타카하시의 그 처절한 고백과 사과는 그 어떤 수치나 데이터보다도 더 강력하게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의 엘리트들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과거의 지배자가 새로운 지배자에게 왕관을 바치며 무릎을 꿇는 대관식의 현장과도 같았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번에는 타카하시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가 인정한 새로운 기술 패권국, 한국을 향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그 박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월가의 심장부에서 이제 한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열렬한 기립박수가 잦아들 무렵 타카하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헛된 자존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한 표정이었죠. 리처드 교수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용기야말로 기술 발전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무언의 격려였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연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우두커니 남아 강단을 응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지난 30년 애널리스트 인생에서 가장 명쾌한 답을 얻은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썼던 그 수많은 보고서들은 단지 시장의 겉모습만 훑어본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고집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며 비웃었죠. 미국식 속도전에 맞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단순한 아집이 아니라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신과 철학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짐을 챙겨 강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짐을 챙기다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릭, 오늘 강연이 골드만삭스의 전략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교수의 부드러운 물음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제 평생의 오만함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틀렸음을, 그리고 한국이 옳았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교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제게 조언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모니터 앞에 숫자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그들의 뜨거운 현장을 피부로 느껴보십시오. 그날 밤 저는 뉴욕행 비행기 대신 곧장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복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제 비서가 깜짝 놀라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으러 간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을 제 편견을 씻어내는 마음으로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목 100년이 걸려도 해내는 나라, 포기를 모르는 거인 한국. 부제 우리가 1500일 만에 목격한 일본 독점의 몰락과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 보고서를 써내려가면서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깨지지 않던 반도체 소재의 독점을 단 4년 만에 박살낸 집요함. 40년 동안 바쳐야 했던 화물창 로열티를 끊어내기 위해 18년을 실패와 싸워온 끈기.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포기한 고대 역폭 메모리에 10년을 매달려 마침내 인공지능 시대의 목줄을 거머쥔 압도적인 통찰력. 이 모든 기적의 밑바탕에는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한국인들만의 위대한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졌다 한들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되는 것이 기술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반면 늦게 출발했더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불가능의 벽을 향해 끊임없이 머리를 들이받는 각오가 있다면 세상의 룰은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다시 쓰이게 됩니다. 한국은 바로 그것을 전 세계의 엘리트들 앞에서 증명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가올 미래가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저는 가장 먼저 10년 전 저를 거절했던 그 삼성의 엔지니어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당신들의 방식이 옳았음을, 그리고 당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배우겠노라고 청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제조 강국이나 빠른 추격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고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리더이자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일구어낸 이 기적 같은 역사는 지구 반대편의 가장 차가운 월가 애널리스트의 심장마저 뜨겁게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의 집요함과 위대한 성취를 우러러보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